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 김 선생님입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가 어제 예측한 바와 같이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주요 원인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소규모 비농업 데이터라고도 하는 APP 고용 데이터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 연준의 FOMC의 결과입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두 이벤트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또 외국인이 국내 지수에서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 수치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향후 동향에 대한 예측도 해보고자 합니다. 종목별로는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에 주목할 종목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 관심 종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MACD 지표에 대해 계속 배울 것이며 오늘 저는 MACD의 잠재적인 기능에 대해 공유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4.5%의 상승률을 보였고 하루 상승률은 적어도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계속 분위기가 고조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상승률이 1.8%에 달해 두 시장 모두 반전 시그널이 포착됐습니다. 이 영향을 가져온 것은 미국의 두 가지 중요한 이벤트인데 하나는 소규모 비농업 데이터라고도 하는 ADP 고용 데이터입니다. 다른 하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페드 연준의 FOMC 결과입니다. ADP 취업 데이터. 미국의 10월 ADP 취업자 증가폭은 11만 3천 명으로 예상했던 15만 명보다 훨씬 낮았지만 8만 9천 명보다는 높았습니다. ADP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5.7%로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직 후 임금 인상률은 8.4%로 2021년 7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데이터 발표 후 연준의 이번 금리 인상 확률은 0%로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미국 주식은 곧바로 상승했지만 이후 거대한 이슈로 인해 크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달 들어 채용을 주도한 업종이 한 곳도 없어 코로나19 이후 대폭 임금 인상은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임금 상승 속도는 2021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이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다만 미국의 10월 민간기업 취업자 수가 예상보다 훨씬 적었지만 노동시장이 여전히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시장 건전성을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악재도 있습니다. 예상보다 저조한 성장으로 인해 미국 자동차 노동조합 UAW의 픽3 파업이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데이터 조사 기간 최소 3만 명의 UAW 회원이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ADP 보고서는 스탠퍼드 디지털 경제연구소와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내일 저녁 미국 노동부는 비농업 고용 데이터를 발표할 것입니다. 현재 시장은 10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18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는 9월 33만 6천 명으로 폭증 대비 둔화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전히 주식시장의 호재입니다. 그리고 연준의 금리 결정과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연방기금 목표금리 구간을 5.25%에서 5.5%로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두 번째 금리 인상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가 발표한 정책 성명에서 고용시장과 금융 여건에 대한 표현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첫째, 고용 증가가 올해 초 이후 둔화됐지만 여전히 강하다고 표현한 반면 최근 몇 달간 고용 증가가 둔화됐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9월 FOMC 회의 이후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둘째, 금융 여건의 경우 가계기업의 신용 여건 긴축이 경제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던 기존 성명에는 금융 여건 긴축이 추가됐다. 성명은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재확인하고 추가 금리 인상을 위한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의 내용은 하나의 악재와 하나의 호재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질의응답을 정리하면서 파월의 태도를 확인해보세요. 질문 마이너스 장기 채권 수익률 상승은 이번 연준 결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대답 여름철 이후 장기 수익률 상승은 이미 금융 여건 경색, 가계와 기업의 차입원가 상승, 모기지 금리 8%에 주목해야 함. 향후 만약 더 높은 장기 금리와 미국 달러 강세 및 낮은 주가가 지속될 경우 화폐 정책 노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장기 금리 상승은 시장 금리 인상 예측으로부터 발생한 게 아닙니다. 질문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은 있는가? 대답 12월 FOMC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할 예정인데 일정 기간 금리 인상을 중단했다가 다시 인상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음. 질문 이번 회의 자료에서 기준선 예측의 불황을 다시 포함시켰나? 금융 여건이 계속 긴축된다면 금리 인상에 대한 대체 조치는 무엇인가?
대답 경기 침체는 기준치 전망에 포함되지 않아 최근 경제 활동으로 볼 때 경기 둔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고 금융 여건 긴축의 지속성을 지켜봐야 한다며 금리 인상에 대한 대체 효과를 고려하기는 이르다고 언급함. 질문 고금리 환경에서도 유연한 경제활동 수치가 나온 것은 긴축 정책의 영향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뜻인가? 대답 내년과 내후년의 만기가 도래에 연장해야 하는 채무의 경우 현 시점에서 고금리 환경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불확실하고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은 경제에서 통화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임. 질문 9월 도트 차트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나? 대답 당시 경제 전망과 통화 정책에 대한 시각을 바탕으로 3개월 동안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고 9월 금리 인상이 한두 차례 더 있을 수 있지만 향후 계획은 아니며 긴축 정책이 금융 상황, 기업 지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임. 이번 파월 장관의 핵심은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파월 장관은 브리핑에서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금융 여건 긴축 4분기 더 많은 불확실성 금리 인상 지연 효과가 나타나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은 낮아졌습니다. 현재 금리가 12월이나 내년 1월에 한 차례 25bp 더 오를 확률은 약 27%입니다. 따라서 시장은 현재 앞으로 2달 동안 매우 큰 안정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할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주식 지수 추세로 돌아가면 오늘의 큰 상승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올 상반기에도 시장이 연속 상승하더라도 소폭의 양봉 위주였으며 하루 4%씩 오르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가장 큰 상승폭은 3%에 달했지만 오늘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시장은 상승폭이 클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입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 들어 외국인 자금이 조금씩 풀리고 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열흘 연속 순유입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의 수치는 이미 외자 순유입 조건을 충족시켰습니다. 과거 통계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4월까지의 강세 기간을 제외하고 외국인 투자 흐름의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시장 예측이 비교적 정확하며 우리는 이전에 하루 한 번 최근 10거래일 동안의 흐름 지표를 계산하면 시장 방향을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순유입되면 시장이 동시에 상승하고 외국 자본이 유출되면 시장이 동시에 하락합니다. 이번에 10거래일 가까이 자금이 다시 유입됐다는 것은 일단 보름간의 상승기를 맞아 시장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각 종목의 상승 또는 반등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적당한 주식을 골라 같이 매수하고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KS 지수는 오늘 주로 기관들이 대거 사들였고 기관들은 최근 들어 KS 지수, 특히 KS200 지수의 주식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는 기관이 대형주 성장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관의 매수가 잦은 것도 외국인 매수 물량이 부족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외국인은 최근 8거래일 연속 순유 출세를 보이다가 오늘에야 순유입됐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최근 몇 달간 기관의 자금 흐름보다 시황 예측 효과가 더 컸기 때문에 당분간 코스피 전체 상승폭은 코스닥 지수에 뒤처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두 지수는 기술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과 월봉 추이에서 우선 두 지수 모두 10년 이동평균선, 즉 월봉 120 이동평균선에서 충분히 지지선 형성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최근 2주 동안 분석해온 가격 포인트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면 화요일 두 지수 모두 마이너스선을 돌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마이너스선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이미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상거래일 동안 작은 변동 추세를 형성했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해 이전 박스권을 모두 돌파했는데 이는 당시 시장의 하락세가 계속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시장의 반등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의 추세가 이대로 발전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하락세를 깨고 최근 5일간 형성된 새로운 변동폭을 완전히 돌파했다는 점입니다. 화요일에 나타난 하향 신호가 실제로는 오해로 인한 것이며 오늘은 급격한 반전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반전은 시장이 꽤 좋은 심리 사이클을 가질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저는 이 사이클이 최소 2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오늘 두 지수는 2343과 773까지 상승하였습니다. KOSPI의 당초 1차 목표인 2400는 변함이 없습니다. KOSDAQ, 이 가팔은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다면 목표가는 825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상승 주기가 더 길어질지 여부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12월 연준의 금리 결정에 다시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데이터가 새로운 예측을 가져올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2주는 꽤 좋았으며 저희는 계속해서 주식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테마별로 오늘 하락한 보험, 항공, 유틸리티 등 일부 방어 업종을 제외하고는 현재 대부분 테마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테마에 추가적인 호재가 있을지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승은 시장 심리가 회복된 결과이며 일부 종목을 무작위로 골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강세장의 일반적인 추세는 손익의 하한선을 보장하는 반면 개별 종목 선택은 손익의 상한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종목이 기존의 열기가 식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전체 시장이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현재 우리가 선택하는 종목 유형은 이미 보유하고 있고 반등 중인 종목이거나 아니면 변동적 추세를 형성하고 상승 돌파를 앞두고 있는 주식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해 시장에서 추가 수익을 기록하기 위해 큰 양봉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 번째 상승폭을 놓쳤다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대형주로 돈을 벌고 계속해서 이익을 유지하고 싶다면 일부 소형주에 돈을 투자합니다. 이때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은 상승할 수 있는데 연력학 제2법칙처럼 이익이 큰 종목에서 이익이 작은 종목으로 자연스럽게 자금이 흘러들게 됩니다. 아직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이 대형주에서 소형주로 이동하는 단계도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은 여전히 좋은 시간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이고 새로운 주식을 매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그룹 채팅방에 주목하세요. 저희가 보유하고 관심 종목에 대해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KINX 93,320입니다. 이 주식의 특징은 형태가 매우 좋고 최근 공유한 MACD 지표에 의해 결정되는 상승 추세와 일치합니다. 이들은 약세장에 하락하지 않는 몇 안 되는 종목입니다. 이와 별개로 10만원대 상승세를 돌파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2주 동안 하락했지만 빠르게 다시 상승하여 비자형 반전을 형성하여 무너지려고 했던 하락 추세를 꺾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태에서 주식은 기본적으로 상승 돌파가 가능했습니다. 반등 추세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 하락하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시장 추세와 비자형 반전의 종합적인 효과 하에서 이 종목은 적어도 다음 기간에는 시장 가격보다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정상적으로 상승 반등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1차 목표는 이전 고점인 10만원 내외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가 무너지면 명확한 목표 수준이 없습니다. 저희 경험에 따르면 12만, 15만 사이까지 오를 수도 있는데 그때는 당시 시장 추세를 토대로 주식 매도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종목은 주성엔지니어링 36,930으로 오늘 상대적으로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장중 상승률은 10.5%에 달했다. 일봉 차트에서는 현재 떠오르는 큰 K라인처럼 유사한 추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큰 음봉이 형성되었으며 중앙에 3개의 작은 K라인이 있으며 이제 큰 양봉 라인이 있습니다. 전형적인 큰 K라인은 아니지만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전히 건강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9월 13일에는 대규모 거래량과 대규모 K라인을 형성하며 추세를 형성했습니다. 이 K라인 이후 시장은 높은 수준의 자본 구조에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미 끝에 근접했다는 것일까요? 오늘의 추세로 볼 때 끝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일반적인 추세가 상승할 때 빠르게 저항선 수준 근처까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매우 결단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트의 단기 하락 추세 패턴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점이 무너지면 전체 추세는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최고치인 사상 최고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버텨야 하며 포지션이 높지 않고 견딜 수 없는 포지션이 아니라면 쉽게 매도하지 마시는 걸 조언드립니다. 현재 3만 부근과 3만 2천 부근의 두 가지 저항선이 있는데 이곳을 돌파하면 잠재력은 매우 커서 5만 이상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어제 공유드린 효성중공업 29만 8,040입니다. 오늘은 상승하지 않고 여전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시장 상황은 여전히 상당히 건강해 보입니다. 따라서 하루 더 지켜볼 예정이며 내일 1일 고점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고 가장 가까운 저항선이 18만 5천이라면 매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를 이전 최고치인 20만으로 설정하고 2차 목표를 25만 부근으로 상향 설정했습니다. 펀더멘털에 관해 지난 이틀 동안 많은 내용을 공유했으며 오늘 밤에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밖에도 2차 전지 테마 주가도 꽤 좋은 성적을 냈는데 전체 업종에서 3개 종목만 하락했고 업종 지수는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기 단계에서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이번 반등 라운드에서 상승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08만 6,520 상승률은 8.7%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7월 25일 이후 계속된 하락세에 대한 반작용이다. MACD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7월 27일 이후에는 실질적인 상승 신호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가와 거래량을 종합해봐도 획기적인 신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세로 볼 때 반등이 시급하며 이번 라운드에는 75만원 안팎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최고가가 90만원 정도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90만원까지 오르면 현재 상승폭은 50%에 근접하지만 사실 이는 추세 반전이 아니라 전체 하락 추세의 평범한 반등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주가가 90만원으로 상승하는 것은 우리에게 과도한 요구는 아닙니다. 또한 기타 2차전지 관련주도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중 포스코-DX-2만 2100는 2차전지 테마에서 상승 주기가 가장 길며 가장 최근에 하락세를 보인 종목 중 하나입니다. 9월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ACD의 실적으로 볼 때 최근 상승 추세는 이제 막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승이 끝난 후 시장이 반드시 바로 하락하는 것은 아니며 약간의 반등과 충격을 경험한 후 점차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2차전지 테마의 일부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으로 유입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전체 종목에 호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희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을 매수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대형주에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으로의 자본 흐름 외에도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은 일반적으로 주류 자금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다수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 매수 고려 시 사회적인 지지도를 깊게 이해해야 합니다.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주식의 상승 심리를 계속 유지할 만큼 강한지 확인하는 것이 다른 기본 요소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일부 펀드나 대규모 자본이 운영하는 주식 등의 주가가 장기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배하는 시장은 종종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개인 투자자의 감정 주기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인데 일정 기간 분위기가 고조되면 차례차례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서적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고 누군가가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눈사태 같은 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승세도 곧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 매수를 고려할 때는 투자자 심리를 더 깊이 살펴보고 심리가 정상이고 인기가 이미 과도하게 높을 시장 초기 단계에 매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심리가 지나치게 과열되어 냉각되기 시작하면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략은 더 큰 위험을 피하면서 각 주요 상승 추세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우리는 MACD의 사용, 특히 MACD의 특별한 응용, 즉 다이버전스에 대해 계속해서 배우고 공유할 것입니다. 소위 다이버전스는 무엇입니까? 농심 4370의 경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지만 MACD의 DIF 라인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것이 다이버전스 패턴을 형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하락하면서 MACD의 DIF 라인이 DA 라인으로 교차될 때 이는 어프라이츠형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의미함 또한 다이버전스 패턴이 확립되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즉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계속 기다려 볼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MACD 지표 신호가 시장의 방향과 속도를 동시에 결정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면 가격이 새로운 고점에 도달하더라도 MACD의 DIF 라인은 새로운 고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12와 26의 두 파라미터, 즉 EMA12와 EMA26을 사용할 때 둘 사이의 차이는 MACD DIF 라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차이가 충분히 크지 않습니까? 10일 이동평균선이 크게 오르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전 시장에서 가격이 등락 기간을 거친 후 시장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지만 그 시간이 12거래일 미만이거나 6거래일 미만인 경우 주봉에서 6주, 월봉 이후 6개월 이전 상승 추세의 DIF 라인과 비교하면 현재 DIF는 이전 DIF 라인의 최고점보다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시장이 12거래일 이내 특히 크고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면 새로운 DIF는 이전 시장만큼 높지 않아 다이버전스 추세를 형성하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시장 심리와 사건은 일치하이며 과거에 너무 많은 심리를 소비했기 때문에 현재의 심리는 아직 이전 심리에서 완화되지 않았으며 새로운 상승 추세가 바로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에서 벗어나는 논리적 근거입니다. 그러나 다이버전스 자체가 추세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이 아직 완전히 조정되지 않았으며 더 기다려야 함을 나타냅니다. D프라인과 DA라인 사이에 다이버전스가 없기 때문에 아직 다이버전스 패턴이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다이버전스 패턴은 점차 무너지고 됩니다. 이러한 다이버전스 패턴은 확인되기 전에 끝났습니다. 즉, 시장은 한 번도 발산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저희가 이전에 배운 MACD 지표의 사용법과 일치합니다. 1. 어프라이츠 가로축이 0보다 높습니다. 2. DIF 라인이 이전 DIF 최고점보다 높습니다. 이러면 매수 신호가 늦은 겁니다. 이러한 시장에 불만이 있고 매수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느낄 경우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포지션을 선택하고 주가와 거래량의 결합된 신호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매수하면서 동시에 시장의 변화를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초 4,370은 1월에 고점을 형성하고 3월에도 고점을 달성하는 등의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때 시장이 다이버전스가 형성되었는데 그러면 매수해야 할까요? 아니면 피해야 할까요? 주식을 매수하려고 한다면 먼저 소액을 사서 손절 구간을 타이트하게 설정하세요. 예를 들어 시장 가격이 최근 3일 저점 이하로 떨어지면 해당 종목을 매도하고 다음 매수 기회를 기다리거나 시장이 데드크로스 신호를 보일 때 매도한 뒤 다시 다음 매수 기회를 기다립니다. 이때 DIF 라인 차트의 C지점에 해당하는 위치 2월 DIF 라인의 최고점인 차트의 A지점을 완전히 돌파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점 B라고 부르는 0점 축에 가장 가까운 직선 기둥의 DIF 라인을 돌파했습니다. ACD 지표에 따르면 이는 실제 매수 신호는 아니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해왔던 점은 MAC, ACD는 우리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주식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은 이제 시점에 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우위를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이후 시장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컸으며 MACD는 여러 번의 상승과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단기적인 신호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으므로 추세를 확인한 후 다른 방법을 통해 추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과정에서 MACD의 주요 역할은 시장에 매수 신호가 있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신고점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직 심리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경우 MACD는 주식 매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주봉 수준에서는 MACD 지표가 매우 양호하여 올해 7월까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의 신호를 바탕으로 매수 후 계속 보유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여러 번 다이버전스 패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오늘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점차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사용법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표를 보지 않고도 직접 K라인을 판단을 통해 시장 통찰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현행 연준의 통화 정책과 미국 고용 지표의 추세를 자세히 분석합니다. 미국 비농업 고용 데이터는 내일 저녁에 발표될 예정이며 현재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저의 기대는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둘째, 우리가 현재 집중하고 있는 일부 종목입니다. 현재 저점을 벗어나고 있는 종목이라면 보유를 권유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추가 매수하거나 새로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 그룹 공지사항을 모두 주목해주세요. 셋째, MACD 지표와 관련하여 MACD의 다이버전스를 공유하고 시장 심리의 기술적 추세 특성을 이해했습니다. 앞으로 K라인을 보면 시장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미 재무장관은 미국의 장기 국채 발행이 앞으로 둔화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특정 장점을 갖고 있으며 관련 위험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 국채 감소는 미국 채권 수익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며 이는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장기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미국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는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오늘 밤에는 미국 주식시장 추세에 대한 새로운 분석과 더 많은 근거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내일 아침에 가장 먼저 공유하겠습니다. 오늘 공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내일 뵙겠습니다.